택배기사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화려한 웨딩홀에서 시어머니 한복자가 신부 한소미의 뺨을 때리며 던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신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복자, 당신은 오늘 최악의 실수를 했어.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한소미는 작은 원룸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죠. 아빠,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1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데 왠지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태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어요. 40년 넘게 무거운 짐을 나르고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한 손이었죠. 소미야, 넌 잘할 거야. 아빠가 항상 곁에 있잖아. 하지만 소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이상하게 대하시던데. 한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한복자라는 여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느껴지던 그 묘한 경멸의 시선. 소미야,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 너처럼 착한 아이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 하지만 한태준 자신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한태준은 좁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사용한 택배 가방. 수없이 기워진 자국들, 바래진 색깔, 그리고 손잡이에 밴 땀 냄새. 이 가방 하나로 딸을 키웠어요. 아내가 소미를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한태주는 35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큰 결심을 한 상태였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현장에서 일반 택배기사로 살기로. 딸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 김재훈. 30년 넘게 함께 일한 최측근이었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한태주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일을 지켜보자. 일요일 아침 서울의 한 고급 웨딩홀.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한소미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순백의 웨딩드레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 그리고 떨리는 손.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시어머니 한복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복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복자는 소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오늘 하객 중에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어.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돈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말하지 마. 택배기사라는 얘기는 특히. 한복자가 나가고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우리 아빠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아빠는 정직하게 일하며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때 한태준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화려한 웨딩홀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정장 소매는 약간 짧았고 구두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딸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미야,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아빠. 소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한태준의 거친 손이 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한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소미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동시에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신부 아버지 좀 봐. 정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래. 신랑 집은 대성물류인데 신부 집은 좀 그런가 봐. 한태준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모두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꿋꿋이 앞을 바라보며 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성물류의 오랜 거래처 사장이 주례를 맡았는데 내내 신랑 집안 자랑만 늘어놓았죠. 신랑 박준혁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성물류의 이사로 재직 중인 훌륭한 청년입니다. 대성물류는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견 물류기업으로 전국에 20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마치 소미는 그저 배경인 것처럼 취급되었죠. 한태준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지던 중이었어요. 하객 테이블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서빙하다 음료수를 쏟은 거예요. 빨간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에 번져나갔고 옆자리 하객의 옷까지 적셨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피해를 입은 하객이 소리쳤어요. 그녀는 한복자의 친구였는데 수십만 원짜리 드레스가 망가진 것에 화가 났습니다. 웨딩홀 직원은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이름표에는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준은 너무 당황해서 손이 떨렸어요. 걸레질이 서툴렀고 오히려 얼룩을 더 번지게 만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거야? 똑바로 못해. 한복자가 갑자기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우리 같은 귀한 손님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 알바 애들은 안 된다니까.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니 평생 그런 일이나 하고 살겠지.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런 실수를 하고. 너희 같은 애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결혼식에서 일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데. 한복자의 독설은 계속되었어요. 하객들도 이제는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 결혼식 분위기 망치네.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복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한태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화려한 웨딩홀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굵은 손가락,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굽은 허리. 40년 넘게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른 흔적들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어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침에 새로 산 것이었죠. 젊은 친구,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민주는 감사한 눈빛으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테이블 위에 얼룩을 빠르게 닦아내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심지어 하객의 옷에 묻은 얼룩까지 응급 처치하는데 완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한태준은 30년간 현장에서 온갖 일을 다 해온 베테랑이었으니까요.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신부아버님이 직접 나서시다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하객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복자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어요. 역시 신부는 못 속이는군요. 한복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고 또렷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하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누가 택배기사 출신 아니랄까봐.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런 고급 웨딩홀에서 바닥이나 닦고 있으니 딸 결혼식에서도 택배기사 티를 못 버리네. 순간 웨딩홀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죠. 너무한 거 아니야? 신부 아버지한테 저렇게 말해도 되나? 한복자 씨 원래 저래. 저러니까 소문이 안 좋지. 한태준은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꽉 쥔 주먹에서 하얀 관절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죠. 사돈, 평생 그런 일만 하셨으니 몸이 먼저 반응하시나 보네요. 한복자가 계속 한태준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택배기사가 들어오다니. 대성물류 같은 중견기업 집안에 말이야. 정말 격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보고 계신데. 한태준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복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자가 알아채지 못한 숨겨온 무언가가요.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해서 이런 집안 딸도 받아준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한복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한소미가 벌떡 일어섰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격한 움직임에 흔들렸죠. 어머님.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 그만 모욕하세요. 아빠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한복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어머님. 아버지를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소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택배 일이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어머님 회사도 택배 기사님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대성물류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한복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택배기사 딸 주제에.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한복자의 손바닥이 한소미의 뺨을 가격했어요. 웨딩홀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미의 하얀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 충격에 비틀거린 그녀를 신랑 박준혁이 겨우 붙잡았지만 그뿐이었죠.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였어요. 택배기사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주제에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한복자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이나 나르는 사람이야. 땀 흘려가며 계단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야?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몇몇은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죠. 한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요.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발 참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죠. 아빠,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태주는 딸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복자, 당신은 오늘 최악의 실수를 했어.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한태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 회장님 지시만 기다립니다. 한태주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아침. 전면전이다.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끝났어요. 하객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한소미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장을 나섰죠. 한태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미야,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알겠지? 네, 아빠. 차가 떠나고 홀로 남은 한태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한태준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차는 15년 된 낡은 소형차였어요. 곳곳에 녹이 슬어 있고 범퍼는 여러 번 부딪힌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차를 타고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지만 최상층에는 극비리에 운영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의 전략실이 있었어요. 한태준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즉시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비서실장 김재훈이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한태준과 함께 35년을 일한 최측근이었죠. 김 실장 모두 모였나? 네, 회장님. 임원진 전원 대기 중입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한태준은 낡은 정장을 벗고 김재훈이 준비한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테이블을 둘러싼 15명의 임원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의 핵심 인사들이었죠. 앉으세요. 한태준이 의자에 앉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은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일반 택배기사로 일했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태준의 특별한 경영 철학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택배기사의 딸이라는 이유로요.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대성물류. 그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대성물류와의 거래는 연간 6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들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하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법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정당한 사업적 판단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는 거죠. 임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고요? 네.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김 실장, 준비한 자료 있나? 네, 회장님. 김재훈이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화재 시도자 계속 편집면에는 대성물류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대성물류의 탈세 정황,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 후려치기, 노동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지난 15년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아.
관계기관에 모두 제보하세요. 알겠습니다. 한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20살의 택배기사였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아버지도 택배기사였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짐을 나르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한태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30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의 작은 택배 회사였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택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귀한 일이라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코리아 익스프레스는 직원 6만 명, 연매출 4조 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현장에 나가 직접 짐을 나릅니다. 왜일까요? 한태준이 일어섰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복자라는 여자는 그것을 모욕했습니다. 택배기사를 멸시하고 제 딸을 때렸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6만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택배 노동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임원들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회장님. 일제히 대답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챕터 5 폭풍전야. 그날 밤 한소민은 시댁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소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서 와. 한복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신혼여행은 취소. 택배기사 딸이 무슨 신혼여행이야. 대신 내일부터 살림교육 시작이니까 알아둬.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 아버지가 택배기사니까 너도 부지런하겠지? 박준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소미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견딜 수 있어요. 한태준의 답장은 짧았어요.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한편 대성물류 본사에서는 박영수 사장이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코리아 익스프레스와 계약 갱신 미팅이 있잖아. 자료 잘 준비했지? 네, 사장님. 올해도 문제없이 계약 연장될 겁니다. 박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코리아 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대성물류의 생명줄이었거든요. 연간 600억 원,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였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박영수는 아내 한복자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신 못 봤지? 한복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그 택배기사 사돈을 제대로 혼내줬어.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아들 결혼식인데. 뭐가 심해? 택배기사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박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복자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교육시켰어. 택배기사 딸이 감히 어디서. 친구들은 한복자의 말에 동조했죠. 그래, 복자야. 내가 잘했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지. 하지만 한복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벽 3시 한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낡은 원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한태준은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모욕을 당했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한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줄 거야. 제대로. 다음 날 아침 월요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모든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매체까지. 베일에 쌓였던 한태준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모두가 몰려든 거예요.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한태준 씨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옵니다. 한태준 회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연매출 4조 원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전설적 인물이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걸까요? 아침 뉴스는 온통 한태준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정확히 오전 9시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이 아닌 깔끔한 택배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구릿빛 피부, 굵은 손,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회장 한태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일제히 사진을 찍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20살의 택배기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서 직접 짐을 나르고 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택배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택배기사일 뿐이죠. 한태준의 대답에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 대성물류라는 회사의 경영진 가족이 택배 노동자를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성물류 사장 부인 한복자 씨가 제 딸의 결혼식에서 택배기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폭행이라니요? 네.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택배기사 딸 주제에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요. 한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결혼식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화면에는 한복자가 한소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성물류와의 거래를 중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은 오늘부터 대성물류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택배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600억 원. 대성물류 전체 매출의 75%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그럼 대성물류는 사실상 기업의 생존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택배는 더럽거나 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고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택배 노동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복자 씨. 한태준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택배기사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죠.
당신이 모욕한 그 택배기사가 바로 당신 회사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태준이 회견장을 나가자 기자들은 서둘러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어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한태준 회장, 얼굴 공개. 택배기사 딸이라고 때린 시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연 600억 거래 중단으로 대성물류 위기. 소식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바로 그 시각 대성물류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서 거래 중단 공문이 왔습니다. 박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20년 거래처가 갑자기? TV 보세요. 코리아 익스프레스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직원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한태준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죠. 그때 한복자가 회사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코리아 익스프레스 회장이 사돈이야. 한복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뭐라고? 그 택배기사가? 택배기사가 아니야.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회장이라고. 연매출 4조의 대기업 총수란 말이야. 한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거래 재검토하겠답니다. 롯데택배도 계약 취소했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요. 노조에서 비상총회 소집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가해요. 모니터를 보니 대성물류의 주가가 30%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복자가 울먹였어요. 그때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감사 나온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들어온대요. 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들어온답니다. 삼중고였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와의 거래 중단만으로도 치명적인데 정부 기관까지 움직인 거예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은 갑질 시어머니 택배기사를 무시했다가 회사를 망하게 한 사연 숨겨진 거물을 건드린 대가 등의 내용으로 연일 핫 이슈가 되었어요. 결혼식 폭행 동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섰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복자 갑질이 올랐죠. SNS는 더 뜨거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신부를 때리다니. 저런 인간이 사장 부인이었다니. 택배기사 무시하지 마라. 너희가 더러운 인간들이다. 한태준 회장님 존경합니다. 현장 지킨 진짜 기업인.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고 대부분 한복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대성물류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질 기업 대성물류 규탄한다. 한복자는 사과하라.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직원들도 동요했어요.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야? 월급은 나올까?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 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복자의 갑질 행위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 경영진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라.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회사 내부에서도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한복자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복자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택배기사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한태준 회장이 코리아 익스프레스 회장인 줄 알았습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복자는 커튼 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중견기업 사장 부인으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전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죠. 한편 한소민은 시댁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회장님이셨다니.
그녀도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택배기사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4조 원 매출 기업의 총수였다니. 박준혁은 넋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소미야, 정말 몰랐어? 장인어른이 코리아 익스프레스 회장인 거. 저도 몰랐어요. 아빠는 항상 그냥 택배기사라고만. 소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아빠. 소미야, 놀랐지. 미안하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택배기사의 딸이 아니라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회장의 딸이니까. 아빠, 저는 택배기사의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한태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고맙다, 딸아.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대성물류에 국토교통부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차량 안전 점검 미이행, 과적 운행 묵인, 기사 휴게 시간 미보장, 허위 서류 작성. 이 정도면 영업 정지감입니다. 과징금도 수십억은 나올 겁니다. 오후에는 국세청이 들어왔어요.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장부와 매출 축소 신고가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탈세입니다. 추징금이 15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부당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대성물류는 사면 초과였습니다. 여보, 진짜 끝인 거야? 한복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회사는 법정 관리 들어갈 것 같대. 우리 개인 재산도 압류될 수 있고. 박영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혁아,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장인어른을 그렇게 무시한 거야? 왜 소미를 때린 거야?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코리아 익스프레스 회장인 줄. 그럼 택배기사면 때려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박준혁의 절규에 한복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소미한테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 회장님께도 용서를 구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한복자는 결국 코리아 익스프레스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복자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린 채 울부짖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갑질한 여자래.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나. 자업자득이지.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한태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소미가 내렸습니다. 어머님. 소미야. 한복자가 소미의 발을 붙잡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줘.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님. 소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이대로면 정말 끝이야. 그건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택배기사를 멸시한 대가예요. 소미는 돌아섰습니다. 소미야, 제발. 한복자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소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대성물류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0년 역사의 중견기업 몰락, 갑질의 대가로 파산 위기에 처한 대성물류에 이야기는 연일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복자의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 박영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한복자가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죠. 대성물류는 결국 파산했고 그들은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한때 고급 단독주택에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좁은 투룸에서 살게 된 거죠. 그날 밤 한복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된 거야. 박준혁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죠. 한때 명품 정장만 입던 그가 이제는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나 소미랑 이혼 서류 다 끝났어. 한복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 해. 편의점 알바라도 구해볼게. 한때는 대기업 임원으로 떵떵거리던 아들이 편의점 알바라니. 한복자의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한소미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한복자는 부끄러움에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한때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소미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대성물류의 탈세와 횡령건으로 아버님과 준혁 씨가 실형을 받을 상황이에요. 한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회사 빚이 400억이 넘죠. 개인 보증을 서신 거 아시죠? 소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빼곡한 숫자들이 한복자의 눈앞에서 춤을 췄죠.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빚의 절반을 탕감해드리고 아버님과 준혁 씨의 형사고발을 취하겠대요. 정말이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은 최소 5년간 택배 배송 기사로 일하셔야 해요. 코리아 익스프레스 소속으로요. 한복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내가? 택배 기사를? 5년이나? 네.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취소돼요. 그럼 아버님과 준혁 씨는 감옥에 가야 하고 빚도 전액 갚으셔야 해요. 한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빽빽한 조항들 사이에서 5년이라는 숫자가 유독 크게 보였죠. 그리고 5년 후 성실히 일하셨다면 작은 물류센터를 운영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물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한복자는 눈물을 삼키며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첫 출근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런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코리아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반장이 한복자를 안내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 구역 전부 담당이에요. 새벽 8시까지 배송 완료해야 합니다. 한복자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20kg짜리 상자가 허리를 짓눌렀죠. 첫 배송지는 5층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다리가 후들거렸죠. 5층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택배요. 문이 열리고 한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어머, 여기 놔주세요. 그런데 아줌마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한복자 씨 맞죠? TV에서 봤어요. 한복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한복자는 기계처럼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쉬지 않고 짐을 날랐죠.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급 아파트에 택배를 배송하던 중이었어요. 로비에서 옛날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죠. 어머, 복자야. 정말 너야? 이게 무슨... 한복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희가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한복자 앞에 놓았죠. 불쌍해서 주는 거야. 커피라도 마셔. 그리고는 혀를 차며 가버렸어요. 쯧쯧,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니? 한복자는 그 10,000원을 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울었죠.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우리 손주 선물인데 직접 가져다 주셔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한복자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날 밤 한복자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천한 일일까? 누군가의 기쁨을 전달하는 이 일이. 1년이 지났을 때 한복자는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다른 택배 기사들과 친해졌어요. 김 기사,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최 기사님도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처음으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요. 2년이 지났을 때 한복자는 한 어린 남자 택배 기사를 만났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선배님, 이 일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한복자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야.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거든. 청년은 한복자를 바라봤어요.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조금 더 버텨볼게요. 그날 밤 한복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진짜로. 3년째 되던 해 한태준이 현장 점검을 나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그가 한복자 앞에 섰습니다. 일은 어떠신가요?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계속하시죠? 한복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태준이 눈을 들어 한복자를 바라봤어요. 이 일을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한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생각해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매일 이런 고생을 했구나.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잔인했을까.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미에게도 회장님께도,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모든 분들께. 한복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준은 조용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반성하는구나. 5년이 지났을 때 한복자는 신입 택배 기사 교육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신입 기사들이 한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누군가의 희망을, 누군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복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복자는 우수 배송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한태준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어요. 축하합니다, 최 기사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복자는 상패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한복자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동료 기사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최 기사님,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준이 한복자를 불렀어요. 잘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한태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작은 물류센터를 운영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센터예요. 한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최 기사님. 한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제 딸을 때렸습니다. 택배기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한복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변했습니다. 진짜로. 그게 보여서 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복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다시는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의 가치는 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한복자는 작은 물류센터 열쇠를 손에 쥐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절대로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거야. 평범한 택배기사가 거대 기업의 회장일 수도 있고 조용한 청소부가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지. 겸손은 당신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